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세상 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만들어요. 장준환의 스펙트럼. 안녕하세요, 장준환입니다. 지식재산권연구소 C1LE9과 미국 동부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AM 1660이 예술과 비즈니스의 이상적 결합을 찾기 위해 마련한 공동기획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아트앤비즈니스 인터뷰에서는 박초월 사진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인간다움 그리고 상업성, 이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인터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초월 작가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2011년부터 다양한 개인 전시와 단체전을 통해 대중과 호흡해 오셨습니다. 2013년 그리고 2014년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의 기업가 정신 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에서도 심사위원을 맡으셨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한국경제신문 HK 여행사진작가 아카데미에서 사진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순서 장준환 변호사의 저작권 이야기는 이번 주부터 조금 변화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타이틀 100초 IP 브리핑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100초는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로 이름의 상표권 등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소프라노 김유진 씨와 함께하는 음악을 읽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장준환의 스펙트럼 아트앤비즈니스 인터뷰 박초월 사진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초월입니다. 작가님 머리 스타일이 정말 독특한데요. 지금은 어찌 보면 제 브랜드가 된 머리 스타일이죠. 이런 머리 스타일을 모이칸 스타일이라고 하죠. 제일 먼저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시게 된 게 어떤 계기셨죠? 생계형 머리인데요. 미용실을 자주 가지 않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었고요. 이 머리를 했던 초창기 때 한 7년 전이네요. 길을 지나다가 한 70쯤 넘으신 할머니께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이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나한테 정말 참 잘 어울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혹시 모이칸 스타일이 어떤 머리인지 모르실까봐 양쪽을 이렇게 삭발을 하셨고요. 가운데 머리만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약간 닭뼈슬 스타일이라고 해도 맞을까요? 주변에서 많이 그렇게들 얘기를 해주세요. 닭머리라고. 보통 이런 머리를 하는 거는 굉장한 외모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좀 무모함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은 제 브랜드가 되어준 머리라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머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생계형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박초월 작가님의 브랜드가 되신 건데요. 박초월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건가요? 일단 박초월이라는 이름은 제 본명은 아니고요. 제가 대학 때 이제 건축학과 문예창작학과에서 시창작을 배웠습니다. 그때 시를 쓸 때 당시에 이촌이라는 동네에 있는 박목월 시인님의 시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적혀있는 비석이죠. 그 앞에서 시를 읽고 난 후에 든 생각이 박목월 시인님께서도 나무 목자와 달월자를 쓰시는 필명을 사용하시거든요. 내가 시를 쓰면서 저분처럼 나무가 되는 시는 쓰지 못해도 풀 한 폭이라도 되는 시를 꼭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풀초자와 달월자를 둬서 박초월이라는 이름을 저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아까 문예창작학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시인으로 문단도 하셨던 건가요? 동인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동인분들이랑 이제 몇몇 시집을 내기도 했죠. 그럼 그게 몇 년도셨나요? 지금으로 한 15년 전쯤 될까요? 90년대 후반? 좀 오래전 얘기죠. 조금 오래전 얘기긴 한데 그래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기억나는 시, 대표적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번쯤은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그런 시 혹시 있으신가요?
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 그렇지만 이제 뭐 그냥 글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봄이니까 요즘 벚꽃이 참 아름답죠. 벚꽃 피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봄볕을 받아 꽃이 피어나듯 사랑도 피어나고 꽃잎은 떨어져도 사랑은 홀로 남아 향기를 품나니 사랑하는 이여 하얀 불꽃으로 피어나는 이여 그대가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이는 누군가요? 그 사랑하는 이가 그 벚꽃과 봄 햇살의 만남이죠. 그 사랑의 부분은 뭐 읽으시는 분들의 다양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아내분께서는 아내라는 답을 기대하시진 않으셨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제 아내분께서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무뚝뚝하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평소에도 존댓말을 쓰시나요? 평소 집에서 대화할 때는 좀 편하게 대화하는 편인데요. 이제 어떤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할 때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인으로 여러 시도 쓰셨고요. 지금은 사진작가 박초월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사진을 특별하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부터 시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그때는 이제 시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죠. 그냥 그 제 안에서 나오는 모든 글이 그 자체 그대로 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근데 그쯤 이제 그 문단의 등단에 계셨던 이제 선배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월아, 너는 왜 시를 쓰니? 근데 그 순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취미요라는 얘기가 나갔던 거죠. 근데 그때 그 형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초월아, 네 인생이 취미니?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도 너에겐 취미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정말 뒤통수를 크게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그 언어 텍스트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깊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막 쏟아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 대한 어떤 부족함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형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 2년 동안 한 줄의 글을 쓰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박초월 작가님한테 취미의 반대말은 뭘까요? 삶이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 삶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삶이 된다는 것은 제 얘기를 진솔하게 한다는 거죠. 진솔하게 느끼고 보고 말할 수 있는 것,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것,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누군가의 있는 그대로의 느낌, 그런 부분들이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으로서 보여주시는 부분은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저희 뭐 사진뿐만 아닌 모든 예술품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감성, 인간이 바라보게끔 만들어져 있는 시각적 작품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을 기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잠깐 아까 말씀하신 박초월이라는 브랜드 또 사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박초월이라는 브랜드와 사진이 합쳐졌을 때 어떤 융합, 어떤 결합체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어찌 보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 때 건축이라는 것과 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사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사진의 언어로 표현할 때 건축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형태, 공간, 입체감과 시가 갖고 있는 은유, 메시지, 기타 등등의 그 문학적 표현법들이 두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진을 하시는 게 하나의 연결성상에서 다양한 언어 표현 양식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작곡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느끼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음악을 만드시고요. 그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시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결성적인 언어 표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표현하시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전반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큰 주제는요, 인간다움이라는 주제예요. 인간다움이라는 게 조금 큰 주제일 수도 있고요. 조금 보편화적인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당연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하는데 인간다움을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이 주제는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생겼던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모두가 같이 살아오는 삶에서 나 혼자의 가치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또한 우리 가족만의 가치, 우리 이 소규모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세게 말씀드리면 나만 괜찮으면 되라는 부분들이죠. 내 아이만 잘 살면 되고 내 아이만 행복하면 돼. 이 부분에서 저는 그건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 아이뿐만 아닌 이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게 이제 인간다움이라는 주제로 나오게 된 거죠. 인간다움이라는 걸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일어나는 사실은 사회의 현상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회 구성원을 우리로 바라보고 그들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고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요즘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사실 세월호 이슈가 굉장히 큰데요. 그런 인간다움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세월호 사건이 그 사건을 제가 그 뉴스에서 처음 목격했을 때 제 느낌은 과연 저게 현실인가? 진짜 저게 일어난 일인가? 내가 어떤 영화의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순수성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슈를 세월호가 일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약간 시간적으로 우리가 끊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월호가 일어난 순간, 그리고 일어난 순간에 대한 대처, 그리고 그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간적인 부분이 사실은 그 마지막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게 대처를 했었느냐, 그 부분도 인간다움이 들어갔다면 조금 달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처가 만약에 미흡했더라면 인간다움 조금 더 확실한 코렉티브 액션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찌 보면 너무 긴 시간이 지나버렸죠. 이제서야 이제 물 위로 떠올라서 그 많은 분들의 아픔을 또다시 겪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무언가가 명확하게 좀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현실을 목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사진 작업 중에 이런 부분이 잘 묻어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순수의 원형이라는 시리즈가 어떤 태동됐던 계기가 이제 어떤 그런 큰 사고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뿐만 아닌 국내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으면 좋을 상황들을 반복해서 목격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순수의 부재 부분을 다시 좀 깨워주는, 동일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좌다, 어떤 사람들은 또 우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좌와 우를 자꾸 가르시려고 해요. 근데 제가 순수의 원형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좌와 우가 맞닿아 있을 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화합이고 조화가 되겠죠. 저는 작가님의 작품을 봤고요.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나중에 제가 사진을 올리다 보면은 어떤 작품인지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 작품 설명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작품은 일단 일본에서 작업을 했던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애칭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눈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는 작품입니다. 컬러가 약간 분홍빛이 띠는데요. 네, 그 뭐 좀 지난 3월 정도죠. 이거 그 홍매화라고 하죠. 그 홍매화 나무의 분홍빛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좌우 대칭이 잘 표현된 작품 같은데요. 제일 처음에 좌우 대칭으로 사진 작업을 시작하게 되신 이유도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맞닿아 있음에 대한 그 표현이죠. 이미지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을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지만 보는 사람마다의 관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서 크게는 좌다 우다라고 표현을 해버리죠. 근데 그 현실들이 맞닿아 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아름다움, 조화로울 때 생기는 아름다움, 화합했을 때 생기는 아름다움인 거죠. 그러면 작가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은 좌와 우의 조화라면은 가운데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인가요? 맞닿아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작품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눈을 감고 있었던 마음의 눈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작품 활동을 하실 때 처음 사진을 찍으실 때 어느 정도의 목적성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염두에 두시고 사진을 찍으시나요? 아니면은 사진을 찍고 작업을 하시면서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건가요? 둘 다가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자체가 인간다움이라는 큰 주제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저는 이제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먼저 주제가 잡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작품 활동을 하시고요. 또 그 외에 또 가끔 시도 쓰시는 것 같고요. 또 그 외의 시간은 또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 외의 시간에는 가능하면 아이들이랑 좀 많이 놀아주려고 하죠. 왜냐면 뭐 제 직업 특성상 뭐 밤백수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긴 한데 뭐 주로 이제 아이들과 캠핑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혹시 아까 아내분 말씀 잠깐 하셨는데 혹시 아내분이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 한국에서도 그 힘들고 힘든다는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술을 한다라는 게 아까 삶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삶이라는 게 인간다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삶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저 인터뷰의 제목 자체가 아트 앤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삶의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아티스트로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아트 활동을 하시고 또 작가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일단은 제가 작가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그러니까 가장이자 이제 아버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뭐 간혹 이제 그 술자리에서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해요. 동생들한테.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다. 다만 99.9%가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윤택하진 않지만 저희 아이들과 제 아내분을 위해서 뭐 잘 유지를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인간다움이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배제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그 개념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켜내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는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그것이 조금 더 오픈된 이슈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그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세이프티넷이라고 사실은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만 찾게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겪게 된 IMF라든지 몇 가지 경제 이슈에서 사회가 사회적 보호망을 쳐주지 못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문화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너는 예술가니까 경제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삶이라면은 그러면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망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예술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일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막 그
많은 젊은 예술가 분들이 좀 창작 활동을 하시는데 좀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국가에서도 어떤 그런 복지적인 부분을 제공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뭐 간혹 뉴스에서도 좀 마음 아픈 그런 사연들을 접하게 되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그게 정말 하고 싶다면 누구한테 바라지 말고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 생계 활동은 좀 진행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네 얘기를 해도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죠. 제가 아까 조금 돌려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상업적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작가님이 브랜드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머리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라는 게 물론 작품 활동 또 예술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분명한 상업성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일 듯한데요. 아티스트의 상업적인 부분, 즉 아트랑 비즈니스랑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작품을 완성해냈을 때 그 작품을 향유해 주실 분들과의 연계성이 없다면 작가의 삶은 정말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겠죠. 지금 작가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연결성이라는 부분. 어쩌면은 상업성이라는 게 연결성인 거죠. 상업성이 되려면 사실은 그 작품과 작가와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구매하는 그 개체가 서로 어느 정도의 연결성과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라면은 사실은 그것이 상업성을 가질 수도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상업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쩌면은 연결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티스트로서 연결성을 갖고요. 또 그 외에도 해외 활동도 굉장히 바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해외 활동 쪽은 제가 이제 인간다움이라는 주제로 사진이라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직접 행동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조금 이제 어려운 지역들을 방문해서 그 마을의 아이들과 또는 가족분들의 사진을 촬영해드리는 봉사활동을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지금 올해로 3년째가 됐네요. 그러면은 3년째면은 2015년도네요. 그럼 2015년도에 어느 곳에서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일단 그 남인도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이야 이제 없어졌지만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뭐 불가초청민이라고 하죠. 이제 달릿이라는 거의 이제 인간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모여 계시는 마을을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우리나라 따지면 거의 한 70년대 되게 그 드라마 옛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시골 풍경 같은 그런 마을들을 다니면서 그 아이들 가족분들 사진 촬영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마을 중에 한 군데에 갔을 때 그 마을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장님 같은 분께서 저의 손을 잡고 어디 좀 가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 갔던 자리가 그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원로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통역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마을의 원로분이신데 사진을 좀 하나만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촬영을 해드렸더니 그 원로분께서 태어나서 처음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은 테크놀로지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사진도 사실은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나 굉장히 쉽게 찍고 또 쉽게 지우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기억에 남을 그런 장면일 듯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원로 분께는 이제 생전에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수 있었던 제가 이제 그분의 첫 사진 작가가 되어주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뭐 향후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다면
그 사진 한 장이 그분의 이제 가족분들이 그분을 추억할 수 있는 귀중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개념을 가장 인간다운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찌 보면 가장 작은 규모의 어떤 모임이겠죠. 거기다 이제 따뜻한 모임이고요. 예. 저 또한 그 모임 안에서 힘도 들지만 힘도 나는 그런 모임이기도 하고요. 그냥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렸으면 하는데요. 가족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물을 벌컥 드시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외국에 사실 자주 나가신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남인도도 가시고요. 또 작년 또 이번 연도 또 미얀마도 가셨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외부 일정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 또 본인한테 가장 의지하는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아버지가 다른 가족을 위해 그런 많은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11살, 8살이죠.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고 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그런 이제 어떤 그 나눔이라든지 봉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열려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이 아이가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한 번쯤은 같이 그 해외 봉사를 나가보고 싶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쩌면 기회비용이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또 가족이랑 쓸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또 다른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또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어쩌면 그 시간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또 분명히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시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자비로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정 부분 제 비용으로 해서 보통 이제 그 한 번 갈 때 한 뭐 7일에서 8일 정도를 다녀오는데요. 그 시간만큼은 나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너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작품에도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박초월이라는 브랜드 우리가 어떻게 기대해 보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천재성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의 계신 곳에서 서로들 소통하실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듯 저는 사진이라는 언어를 하나 더 배운 사람이죠. 사진가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진가는 느리게 걷는 사람이다. 천천히 걸으며 충분히 보면서 당신들이 놓치고 간 걸 찾아주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보다 천천히 가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앞으로 박초월 작가님의 멋진 작품 활동과 또 계속되는 아름다운 사회 봉사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준환의 스펙트럼.